이지스함의 진정한 주목은요, 바로 이 SM 계열 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초장거리 함대공 요격 임무 등 기존의 방공 임무 외에 극초음속 글라이더의 요격, 혹은 대함 공격, 혹은 지상 표적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이 SM-6 미사일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대 사거리는요 240km 이상이에요. 최대 상승 고도는 34km 이상입니다. 기존의 SM-2MR 블록 3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죠. 일루미네이터의 숫자 제약 없이 다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어요. 더욱이 수평성 너머에 있는 표적과도 교전이 가능해져요. 이번 SM-6 도입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받게 된 거죠. 그 핵심 플랫폼이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SM-6가 한반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SM-6가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궁극의 탄도미사일 요격체인 SM-3는요 얘가 우주공간까지 날아가거든. 얘가 우주공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략 90km 정도까지가 최저 요격 고도예요. 그러니까 90km 밑에 있는 표적은 SM-3는 못해. 얘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900km 혹은 2500km가 넘는 긴 사거리에도 상승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해요. 상승 단계에서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SM-3는. 그런데요. SM-6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요격 고도는 34km잖아. 그러니까 34km 밑에 있는 거는 대충 뭐든지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의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대요. SM-6가. 그 다음에 앞에 제가 개량령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개량령이 나와서 사거리가 더 길어진다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탄도미사일, 여러분 탄도미사일 있죠. 탄도미사일은 위로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잖아. 근데 언제가 제일 속도가 빠르겠어요? 정점 찍고 내려올 때가 제일 속도가 빠르다고. 그렇잖아요. 빨리 내려오는 거 맞히기는 쉽지가 않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가장 난이도가 낮은 단계가 어디냐면 상승 단계야. 위까지 올라갈 때는 비교적 느리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맞추기 쉬워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 대부분 탄도미사일을 어디서 쏴? 얘네가 해안가에서 쏠까? 아니잖아. 해안가에 있으면 두드려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어때? 내륙 깊숙한 곳에서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적국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날아가서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개발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SM-6의 속도는 마하 3.5예요. 그리고요 SM-3 이거 막 2500km 올라가는 거 그거 대형 부스터를 장착한 SM-6도 있거든. 이걸 SM-6 블록 1B라고 하는데 얘는요 20km 이상 고도에서 마하 5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극초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일단 SM-6의 속도가 마하 3.5, 그 다음에 대형 부스터를 단 개량형 SM-6 블록 1B의 속도는 마하 5. 일단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지난 4월에요. 자가나스 산카란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 교수가 있거든요. 이 교수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발행한 학술지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최신호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미국 방어, 북한에 대한 국가 미사일 방어의 재고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상승 단계 요격 체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후 초기 단계에 로켓 모터가 아직 연소하고 있을 때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이란도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은 영토가 좁아서 발사 장소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공중 요격 체계를 북한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에 배치하면 상승 단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합니다. 엄청 큰 ICBM을 발사해요.
ICBM을 발사하면요. 보통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그 감시 시스템에서 30초에서 40초 만에 발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화성 15형 ICBM을 발사를 했단 말이야. 북한에 발사했어. 그럼 이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요. 로켓 모터가 연소를 얼마나 하냐? 300초 해요. 쉽게 해서 5분 해요. 5분간 팍 부스터, 그러니까 5분간 올라가는 거야. 확 올라가는 거지. 응? 뭐 부스터 막 하면서. 그리고 발사 45초가 지나면 발사 여부를 알 수 있고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도 알 수 있어요. 즉 얘를 요격을 하려면 화성 15를 요격하려면 65초부터 300초 사이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300초까지 해보면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일단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건 뭐죠? SM6의 속도가 마 3.5라고 그랬죠. 마 3.5면요. 만약에 400km 밖에서 쐈다면은 이 미사일까지 도달하는데 약 5분 30초가 걸려요. 그 다음에 개량형이 뭐라고 그랬죠? 개량형이 아까 마하 5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얘라면은 4분이 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스터가 아직 확 할 동안에 갖다 꽂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우리가 뭐 또 생각했느냐? 북한의 방공 능력도 감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북한의 국경에서 100km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고 나서 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 SM6 미사일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개량형도 간당간당해요 사실. 또 하나 화성 15 이후에 나온 북한 최신형 ICBM 화성 17 같은 경우는 뭐야? 얘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거든. 근데 여러분 고체 연료는요. 액체 연료보다 연료의 산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보통 아까 화성 15는 액체 연료를 쓰는데 얘가 300초였잖아. 화성 17은 180초예요. 그리고 만약에 ICBM보다 크기가 더 작은 중거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얘네들은 더욱 어렵겠죠 사실. 얘네는 훨씬 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뭐냐. 비록 이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 싶지만 해볼 만한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해볼 만한 도전적인 공학의 분야라는 얘기지. 또 하나 지난 20년간 미사일 방어 공학이 상당히 발전해서 많은 부분이 가능해졌어요. 또 하나 우리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통적인 위협 인식을 갖고 있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물론 기술 장벽이 좀 있긴 하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나스 산카란 이 텍사스 주립 오스턴 대학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논문에서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왔단 말이지. 이게 거의 가능할 정도로 왔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 방법을 거의 찾았다는 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SM6 미사일은 이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이거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SM6가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이들의 주요 목표는 뭡니까?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함정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SM3대 대형 부스터를 장착한 SM6 블록 1B 이 개량형 같은 경우는요. 2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5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부스트 글라이더형과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50에서 20km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행해요. 더군다나 순항형은 20km 이하죠. 근데 SM6의 최대 교전 고도가 34km잖아요. 따라서 글라이드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도입 단계에서 마지막 표적 도입 단계에서 그 다음에 순항형은 비행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주장에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 일단 부스트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요, 마하 10을 넘어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 다음에 순항형도 러시아의 지르코는 마하 9예요. 그런데 비록 SM6 블록 1B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효과적인 요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미 해군은요, SM6 블록 1B를 사용해서 부스트 글라이드형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실험을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의 DF-17을 강하게 의식한 듯해요. 아무튼 이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M6가 만능 미사일인데 네. 경도대왕 함에 왜 SM2 미사일하고 해군 미사일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 함대 방공에 있어서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층방 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거리 400km의 SM6, 사거리 167km의 SM2, 사거리 20km의 해군, 사거리 5.5km의 20mm 펠랑스 CIWS. 이렇게 총 4단계로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면요, 함대로 접근하는 위협 표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SM6가 멀티롤 기능이 있다고 해서 마구 쏴댈 물건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SM6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57억이에요. 이마저도 이게 FMS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FMS 방식으로 들어오면 보통 한 15% 정도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쏠 물건은 아니야. 야, 어떻게 한 60억 넘는 거를 막 쏴요. 그에 반해서 SM2가 한 24억, 해공은 17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이거 멀티가 다 된다고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M6는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셔도 SM6 미사일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에서 통합 음탐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그거는 뭔가요? 아, 제가 SM6 얘기하느라고 음탄기 얘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형 통합 음탄기는요, 기존 광개토대왕, 이순신급, 그 다음에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소나보다 2배 이상 대형화된 대형 함수 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로 구성된 말 그대로 통합형 소나입니다. 근데요, 이 소나가 어떤 소나냐? 미국이 사용하는 반사파 소나 기술과 서유럽이 자랑하는 견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체계를 결합시킨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최강의 소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해저면 반사파 소나는 뭐냐면 중주파가 있어요. 보통 3에서 3.5kHz 사이를 이제 중주파라고 하는데, 이 중주파 음파를 해저면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럼 음파가 해저 바닥과 해수면 사이를 왕복해요. 왕복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해저면 반사파 소나의 장점은요, 바닷속엔요, 온도층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떤 온도층 밑으로 도망가면요, 이 소나를 쏘더라도 얘가 굴절이 되거든. 그래서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 온도층을 상당 부분 투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탐지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운용하기가 까다로운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의 사용 없이도 10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각광받는 거예요. 이제 미국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거의 미국하고 동급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심지어 이 해수충 때문에 이 음파가 여기 해수충에 부딪혀서 반사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천안함 피격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는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해저면 반사파를 이용하는 대형 소나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제 이 소나가 있어요. AN/SQS-53C라고 하는 이 소나를 굉장히 강력하게 참고는 했어요. 근데 이거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실제 핵심적인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나 내부 소나 발진 체계, 그 다음에 신호 처리 시스템 같은 건요, 모두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견인 소나 있죠.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는요, 수심 100m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해 어때? 수심이 50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인식은 쓰기 힘들다고. 근데요, 이 해저면 반사파 소나는요, 서해에서 운용할 경우 아주 효과가 높대요. 왜냐하면 서해는 수심이 낮잖아요, 일단. 수심이 낮고 일정하대요. 그 다음에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층도 형성을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저면 반사파 소나를 이용할 경우 굉장히 효율적인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장비의 용적이 굉장히 크대요, 이게. 그래서 경하 배수량 8,000톤 이상의 함정에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도 결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연구 끝에 FFR을 기반으로 하는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FFR, Free Fluid Ring. 이게 뭐냐? 이 FFR이란 건요, 트랜스듀서의 일종입니다. 그럼 트랜스듀서가 뭐냐? 트랜스듀서는요, 인위적으로 음향을 생성시킨 후 이를 수중을 통해서 내보내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능동소나의 핵심 장치. 능동소나가 뭐예요? 핑을 지가 발사하잖아. 지가 음파를 발사해서 맞고 돌아오는 걸 탐지하는 거든. 이게 능동소나거든.
그러니까 이 능동 소나의 핵심 장치가 트랜스듀서인데 이 트랜스듀서의 최첨단형이 FFR이에요. 즉 FFR은요 소자 기술의 일종으로 작은 부피에도 강력한 저주파 액티브 핑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요 강한 액티브 그 전파를 내보내려고 하면 트랜스듀서의 용적이 필연적으로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FFR 기술을 적용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형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는요 300m 심도까지 잠수할 수 있고요 1kHz 이하의 강력한 저주파 액티브 핑을 방출해서 100km 이상 떨어진 적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첨단 소나 시스템과 더불어 우리 함정에 적합한 새로운 대잠전 지휘 통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나 탐지, 대잠용 무장 운용, 어뢰 기만기 등이 통합된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모두 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 역시 운용 인원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요 소나 시스템 발전이 좀 더뎠던 게 사실이에요. 더욱이 해외에서 소나를 들여오면서 함량 미달의 장비를 들여오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나와 대잠전 체계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번 정조대왕함의 건조와 운용을 통해 한국형 통합 음탐 시스템과 지휘 체계가 확립된다면 향후 우리 해군의 대잠전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네, 오늘의 결론이 아니라 이번 시리즈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조대왕함은요 취역 이후에도 추가될 무장이 많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한국형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127mm 활공 유도 포탄 등이 그것들이죠. 그리고 이 무장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요 우리의 정조대왕함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전투 함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지금 현재도 탑급이에요. 다만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던 66 함대를 완벽히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세종대왕급도 정조대왕급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도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야 하죠. 이래야만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던 66 함대를 아주 견고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들 수상함대를 보좌할 SLBM 탑재 잠수함 세력도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예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즉 우리 해군은요 현재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게 어디 해군뿐입니까? 공군의 KF-21 양산하고 차기 AWACS 및 수송기 사업 등등 돈 들어갈 곳이 여기저기에요. 너무너무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요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소리죠.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 어떠셨습니까? 정조대왕함을 아주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